Welcome to Culture and History. Every culture has a story, and every story shapes our culture. I'm your host, K&H, and this space is about truth, reflection, and rediscovery. Here we dive deep beneath the surface of what we've been told, exploring the stories that formed humanity's consciousness from ancient to the modern world. So let's open the scroll and begin this journey.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바로 우생학에 관한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우생학하면 나치 독일이나 20세기 초의 어둡고 위험한 유사과학 그런 걸 떠올리실 텐데요. 그런데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읽어보니까 이게 전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오늘을 이름과 형태만 싹 바꾼 채로 우리가 매일 쓰는 소셜미디어 필터 아니면 미의 기준 심지어는 인공지능 기술 속까지 아주 깊숙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자, 이 끈질긴 유령의 정체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네, 이번 탐구의 목표가 바로 그 변신을 추적하는 겁니다. 19세기 말에 인류를 개량하겠다. 어떻게 보면 되게 거창한 명분으로 시작된 이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전 세계를 휩쓰는 시스템이 됐는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어떻게 국가의 강제에서 시장의 유혹으로 모습을 바꿔서 오늘날까지 살아남았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결국 핵심 질문은 이거예요. 인간을 통제하고 최적화하려는 그 충동이 과연 어떤 얼굴로 지금 우리 곁에 머물고 있을까요?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료에 따르면 우생학이라는 말 자체는 19세기 후반 찰스 다윈의 사촌인 프랜시스 골턴이 만들었다고요. 네. 그리스어로 좋은 혈통이라는 뜻이라는데 사실 말만 들면 나쁠 게 없어 보이거든요. 더 나은 후손을 낳자 이런 거니까요. 그런데 왜 자료들은 이걸 한결같이 유서과학적 이데올로기라고 부르는 걸까요? 그거요. 정확히 보셨어요. 바로 당시 최고 권위의 과학이었던 진화론의 옷을 빌자 입었기 때문입니다. 진화론의 옷을요? 네. 다윈의 적자 생존 개념을 사회 그대로 가져와서 봐라, 사회에 우월한 인종과 계급이 있고 열등한 존재가 있는 건 자연의 섭니다. 이렇게 주장한 거죠. 마치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처럼요. 그렇죠. 포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부터 사회에 존재하던 그런 차별이나 편견에다가 과학이라는 아주 그럴듯한 이름표를 딱 붙여서 정당화를 해준 거군요. 이건 불공평한 게 아니라 과학적인 거야. 이렇게 말이죠. 바로 그겁니다. 자료에서 지적하는 가장 무서운 지점이 바로 인류 정체성의 재설계를 시도했다는 점이에요. 인류 정체성의 재설계. 네. 원래 인간이라면 누구나 공유하는 그런 보편적인 인간성이란 게 있잖아요. 그렇죠. 우생학은 그걸 싹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 인종이나 국적, 계급 같은 인위적인 상자를 가져다 놓은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그 상자 안에 집어넣고 당신은 여기에 속하니까 이 정도의 가치를 가진다고 등급을 매겨버린 거죠. 와, 듣기만 해도 끔찍한데요. 저는 사실 우생학이 주로 나치 독일의 이야기라고만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이게 정말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정말 중요해요. 미국, 라틴 아메리카, 심지어 아시아까지요? 네, 20세기 초에는 거의 글로벌 스탠다드 같은 거였죠.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이 우생학 논리를 바탕으로 특정 인종의 이민을 막고 흑백 분리 정책을 정당화했어요. 그랬군요. 심지어 훗날 나치 독일이 유대인 차별법인 뉴른베르크법을 만들 때 미국의 이 인종법을 참고했을 정도니까요. 나치가 미국 법을 참고했다고요? 그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네. 라틴 아메리카는 좀 다르지 않았나요? 자료에 메스티사해라는 말이 나오던데 이건 인종 혼합 정책이라고요? 네, 겉보기엔 정반대처럼 보이죠? 인종을 섞어서 새로운 국민을 만들자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목표는 똑같았어요. 바로 인종적 개량입니다. 개량의 기준이 있었겠네요, 그러면? 물론이죠. 여기서 그 기준은 바로 백인성이었어요. 백인성이요? 네. 유럽 혈통에 가까울수록 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보장해주는 식으로 아주 은근하지만 확실하게 백인 중심의 위계를 만든 거죠. 말하자면 점진적으로 백인화를 시키려고 한 거네요. 정확합니다. 아시아에서도 범아시아주의 같은 민족주의가 커지면서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강조하는데 우생학적 논리가 동원됐고요. 결국 방법은 다 달라도 특정 집단을 우월하게 만들고 나머지를 배제하려는 목적
목적은 똑같았던 겁니다. 결국 국가가 나서서 국민을 바람직한 모습과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나누고 관리했던 거네요. 네, 그런데 2차 대전 이후로 이런 국가 주도의 우생학은 사라졌잖아요. 하지만 자료들은 이 우생학이 죽지 않고 변이했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워져요. 네. 통제의 장소가 국가의 실험실에서 시장과 또 우리 각자의 거울 앞으로 옮겨온 겁니다. 거울 앞으로요? 네, 이게 바로 자료들이 말하는 코스메틱 우생학의 핵심이죠. 코스메틱 우생학. 화장품, 미용과 관련된 거라는 뜻이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핵심은 강제에서 유혹으로의 전환입니다. 강제에서 유혹으로. 과도에는 국가가 당신은 유전적으로 부적격하니 아이를 낳지 마시오라면서 강제불임 시술을 했거든요. 네. 하지만 지금은 시장이, 광고가, 또 소셜미디어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죠. 지금 당신의 모습은 좀 불완전해요. 이걸 사고 이 시술을 받아서 더 완벽해지세요. 라고요. 목표는 같아요. 사회적으로 더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몸, 소속감을 주는 몸을 갖는 것. 다만 그 수단이 불임 시술에서 성형수술로 강제적 선별에서 자발적 시뮬레이션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와, 강제에서 유혹으로. 듣고 보니 정말 소름이 돋네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닌 게 당장 우리만 해도 인스타그램에 사진 올리기 전에 필터 앱으로 턱 좀 깎고 눈 키워본 적 다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필터의 기본값이 대부분 더 하얀 피부, 더 갸름한 턱, 더 큰 눈을 지향하고요. 네. 이게 그냥 예뻐지고 싶은 욕망이 아니라 어떤 보이지 않는 사회적 기준에 맞추려는 몸부림일 수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죠. 자료에 나온 사례들을 보면 많은 아시아 국가에서 쌍꺼풀 수술이나 피부 미백 산업이 엄청나게 번창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단순히 미용 시술이 아니라 현대적인 것은 곧 서구적인 것이다 라는 그 무의식적인 위계를 몸에 새기는 행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인도에서는 또 카스트 제도와 식민주의의 영향으로 하얀 피부가 좋은 집안, 성공,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결혼의 보증수표처럼 여전히 작동하고 있고요. 정말 그렇네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자료를 보니까 서구에서는 정반대 현상도 나타난다고요. 맞아요. 오히려 피부를 까맣게 태우거나 도톰한 입술을 선호하는 트렌드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게 바로 이 현상의 복잡성이자 교묘함입니다. 자료에서는 이걸 상업적 도용이라고 불러요. 상업적 도용? 네. 역사적으로 유색인종의 특징으로 여겨졌던 것들을 가져와서 미적인 액세서리처럼 소비하는 거죠. 핵심은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즐긴다는 겁니다. 아, 통제 가능한 범위. 예, 원할 때 태닝하고 원할 때 필러를 맞죠. 하지만 그 특징 때문에 실제로 차별받아온 사람들의 역사나 고통은 속 빼놓고요. 결국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 기본값은 여전히 희고 대칭적인 소위 바비 인형 같은 유럽 중심의 미적 이상향이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료의 한 구절이 정말 머리에 박히네요. 개인의 권한 신장으로 위장한 심리전이다. 네. 내가 자유롭게 선택해서 예뻐지는 거라고 믿지만 사실 내가 추구하는 그 예쁨의 기준 자체가 이미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위계 질서의 산물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무서운 통찰인 것 같아요. 네. 개인이 자기 몸을 실험실 삼아서 미디어와 사회가 요구하는 완벽함에 스스로를 맞춰가게 만드는 거죠. 20세기가 부적합한 자를 물레적으로 제거하려 했다면 21세기는 불완전한 자를 유혹해서 스스로 변형하게 만드는 시대인 겁니다. 이 미의 기준이라는 게 결국 이런 얼굴, 이런 몸이 더 높은 점수를 받는다. 뭐 이런 식의 일종의 알고리즘처럼 작동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그런데 자료들을 보니까 이 문제가 이제는 정말로 기술, 그러니까 진짜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편향성 문제로까지 이어진다고요? 눈에 보이는 외모를 넘어서 보이지 않는 영역으로 파고드는 거네요. 맞습니다. 여기서도 우생학의 핵심 논리, 즉 통세와 최적화라는 DNA가 그대로 발견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AI 채용 프로그램을 도입했다고 해보죠. 이 AI는 과거의 채용 데이터를 학습합니다. 네. 그런데 만약 그 회사에 과거부터 남성 임원 또 명문대 출신이 많았다면 AI는 과연 뭘 배울까요? 남성이 유능하고 명문대 출신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이걸 배우겠죠. 바로 그 공식을 그대로 학습해버립니다. 데이터 자체가 이미 편견을 담고 있으니까요. 그걸 학습한 AI는 그 편견을 더 강화하고 자동화시켜버리는 거군요. 그렇죠. 심지어 AI는 데이터에 기반한 객관적인 결정이라 하는 가면까지 쓰고 있으니
이의를 제기하기조차 어렵겠어요. 맞습니다. 과거의 우생학자들이 사람 두개골 크기를 재면서 인종의 등급을 매겼던 그 충동이요. 이제는 데이터 프로필이나 유전적 위험도, 사회적 신용 점수 같은 걸로 사람을 등급 매기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와, 디지털 신분증이나 생체 감시 기술 같은 것들은 인간의 가치를 생산성이나 수능성 같은 효율성의 지표로 재정의할 위험도 있고요. 훨씬 더 교묘하고 더 빠져나가기 힘든 시스템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이 문제가 다시 정치 영역으로 가면 더 노골적이고 위험한 얼굴을 드러내더라고요. 네. 자료는 서구 사회에서 나타나는 소위 인종 대체 음모론 같은 걸 언급하면서 이걸 현대판 우생학적 공포라고 진단합니다. 백인 인구가 줄고 이민자가 늘어나는 인구 통계학적 변화에 대한 반발 말이죠. 네. 그건 우생학이 본래 사람들에게 제공했던 핵심 기능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역사학자 조지 모스의 지적처럼 우생학은 복잡하고 불안한 세상에 우리 대 그들이라는 아주 단순하고 명확한 구도를 제공했어요. 우리 대 그들. 네. 이걸 통해서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우리는 한 팀이다라는 국가적 통합을 이끌어냈죠. 일종의 질서를 부여하는 신호였던 셈입니다. 아, 외부의 위협을 딱 설정함으로써 내부의 결속을 다지는 방식이군요. 맞습니다. 오늘날의 극단적인 민족주의 정치운동들도 똑같은 메커니즘을 활용하죠. 네. 외부인, 이민자에 대한 공포를 자극해서 지지층을 결집시키잖아요. 그렇죠. 와, 정말 19세기 과학 실험실에서 시작해서 제 스마트폰 속 필터 앱, AI 채용 시스템, 그리고 현대 정치까지 정말 거대한 흐름을 따라온 것 같습니다. 네.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건 역시 복잡한 세상을 우월함과 열등함이라는 아주 단순한 이분법적 위계로 나누고 싶어하는 인간의 끈질긴 유혹이 아닐까 싶네요. 네, 그리고 자료들이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바로 이것입니다. 과거의 우생학이 집단의 우월성을 외치는 이데올로기였다면 현대의 우생학은 개인화된 완벽함을 추구하는 일종의 소비자 종교로 변했다는 것. 소비자 종교. 정말 와닿는 표현입니다. 네, 인간의 몸과 정체성이 이제 알고리즘과 브랜드에 의해 관리되고 최적화되는 새로운 개척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자료들이 말하는 궁극적인 싸움은 과거처럼 특정 인종 간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럼 뭐죠? 그보다는 기계적으로 설계되고 알고리즘에 의해 최적화된 정체성과 예측 불가능하고 비효율적일지라도 살아 숨쉬는 진짜 인간의 다양성 사이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이 새로운 우생학이 과거처럼 국가의 강제가 아니라 시장의 달콤한 유혹과 최적화라는 약속을 통해 작동한다면 우리는 과연 더 나은 나를 만들기 위한 자기 개발과 사회가 정해놓은 완벽함의 틀에 나를 끼워 맞추는 자기 소멸 사이의 경계를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을 업그레이드하려는 그 노력이 실은 보이지 않는 위계 질서에 대한 자발적 복종이 되는 순간은 과연 언제일까요? In the end, every story is more than history. It's energy, vibration, and memory. What we remember determines who we become. This is Culture and History, his story. Join me next time as we trace the journey of culture and history of humanity. Until then, reflect on your story because humanity's culture depends